135쪽. 거기는 사실 지금 이 페이지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원관념, 보조관념, 제일 위에 있는 원관념, 보조관념은 이미 우리가 문학개념어에서 비유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 다음에 434번입니다. 434번부터 대유, 풍유, 화류, 의인 묶어주세요. 대유, 풍유, 화류, 의인 묶으면 지금 이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였어? 네, 비유에 해당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도 이미 우리가 본 거야. 그 다음에 점칭과 연세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는 크게 설명할 게 없는데, 그렇다고 제일 위입니다. 433번 중위법. 이 중위법이 중요하냐? 그렇지가 않아. 왜냐면 거기 중위법 읽어볼게요. 한 어휘의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서 하는 표현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예를 들어준 수양산을 바라보면 이 수양산이 실제의 지명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수양대군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게 중위법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위법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화법을 봅니다. 미화는 아름답게 표현한다니, 꾸민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든 것을 보면, 오늘 밤 양상군자가 뭐냐면 이 대들보 위를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대들보 위를 다니는, 그러니까 도둑을 양상군자라고 얘기한다고. 보통 우리 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이 미화도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면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도둑 대신에 양상군자라는 말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에는 이 미화법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밑에 이제 고전 어휘를 봅니다. 고전 어휘에서는 풍산 꼭 기억해 주시고, 바람과 서리라는 뜻으로서 이거는 어떤 의미를 띈다? 실현, 부정적인 의미를 띱니다. 그 다음에 반중은, 반자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이건 쟁반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밥상 할 때 쓰는 거야. 밥상. 반중에서 반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네요. 부은 봅니다. 부은. 뜬구름. 야, 뜬구름 잡는 얘기 좀 그만해 라고 이제 보통 쓰는데, 그때 말하는 뜬구름은 막연한 얘기야.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뜬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뜬구름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하게 되면 이제 10강을 하게 되는 거잖아. 10강 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인터넷 주문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10강 보고,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뭐. 그래서 전체 4권입니다. 4권까지 있어요. 이거 하면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일치월장.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하자. 내가 사실 어제 잠자기 전에 문득 든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어. 그래서 오늘 수업한 데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2, 3주 전에 너네 그 네이버 검색어에 장삼이사가 검색어 1위로 뜬 거 알아? 장삼이사라는 단어가 네이버 검색어에 1위로 뜬 적이 있어. 이게 왜 뜬 거냐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그 전 의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뭐 상가집에서 검사가 밑에 이제 부하 검사가 이제 위에 상사인 검사한테 대들었나 봐. 상가집에서. 근데 사실 이제 상가집이라고 하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를 치르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은 그게 끝나고 혹은 다른 공간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보고받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이 장삼이사가 검색어 1위에 오른 거야. 장삼이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장삼이사가 무슨 뜻이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장씨성을 가진 사람 셋, 이씨성을 가진 사람 넷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장사미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야. 장사미사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그걸 다 검색을 해서 장사미사가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그때 네이버 1위에 올랐거든, 검색어. 지금 우리가 그 어휘는 나다에서 제가 그 선택지랑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에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보면 각 강마다 맨 앞에 보면 한자 성어부터 먼저 나와 있잖아. 사실 지금 2016년부터 16, 17, 18, 19, 20 19 최근 한 3, 4년간 4, 5년간 보면 이 모의고사에서 3학년 모의고사에서 한자 성어 문제가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나는 모의고사에 한자 성어 안 나오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내신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운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낼 때는 어렵지 않은 선에서 내는데 예전처럼 우리가 이 한자 성어를 막 외우는 게 아니어서 왜 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틀려. 그러니까 맞히면 운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러다가 이 검색어가 보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까먹고 있다가 어제 잠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지금 올해 3학년, 2학년, 1학년 다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100% 안 나온다 장담할 수가 없다. 왜냐? 지금 한자 성어 문제랑 속담 문제를 안 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 생활에서 한자 성어를 속담을 써 안 써? 안 써. 그러니까 이거 장사미사 검색하고 그런다고. 근데 예전에 이런 거 검색 안 했지. 왜냐? 학교에서 외우라고 시켰거든. 보통 뭐로 시켰냐면 수행평가 했어. 한 400개 단어, 그 400개에 해당하는 이 한자 성어를 주고 이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낸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 수행평가로 거기에 있는 거 시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러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도 거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지. 올해 딱 한자 성어 냈는데 정답률이 50%야. 정말 그동안 공부 안 한 거지. 왜냐? 그동안 수능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제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 갑자기 생각나. 이거 어휘는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 그래서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닌데 일단 내신에도 나와. 다시 한번. 그렇다고 매번 나오는 거 아니긴 하지만 나왔을 때 맞히면 충분히 차이를 벌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한자 성어까지도 속담은 안 보셔도 돼요. 한자 성어까지도 좀 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나는 어휘다 설명을 마칠게요. 그럼 이제 문법 본격적으로 보면 우리 교재는 22쪽이에요. 우리 22쪽에 형태에 따른 분류 하고 가능하면 문장 성분까지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그 시험 과제는 몇 쪽부터죠? 네, 23쪽부터 31쪽까지 23쪽부터 31쪽까지 과제입니다. 아, 선생님. 네. 이거 문학 개념으로 문법이랑.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간 과제물의 숙제를 줄어드릴게요. 주간 과제물 있죠. 당연히 있는데 당연히 있는데 그소연아 당연히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제를 줄일 거냐면 일단 제가 주간 테스트를 낼게요. 주간 테스트에 내는 것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오세요. 어때? 그러면 한 이틀치 정도가 줄어들 거야. 오지 다요 그냥. 줄여줘도 별로 반응이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거짓말하네. 많이 좋아하는데. 표정이 아닌데? 안 되겠습니다. 그냥 옳지 다 해보세요. 디지털 커트라인을 올려주시면 안 돼요? 올려줄게. 좀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내려. 올려줄게. 아,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네. 현우는 그래 이렇게 하자. 현우가 총대 냈으니까 현우 2개 올려주고
너 2개 올리는 것만큼 다른 데 내려주고. 어때? 와, 이런 게 이제 바로 그거야. 남들에게 이제 좀 뭐랄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 긍정 부정? 네. 그러면 우리 22쪽을 볼게요. 22쪽 거기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일단 지금 표에서 통사적 그 다음에 비통사적 나오죠? 찾았어? 거기 통사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 그러면 통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통사. 통사는 문장 구조라는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대꾸법을 얘기할 때, 대꾸를 얘기할 때 문장 형식이 반복된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라고도 하지만 예전 문제를 좀 보면 한 3, 4년 전만 된 문제를 봐도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 어쨌든 통사라는 말은 문장 구조입니다. 그럼 문장 구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다는 것은 우리 잘 쓰고 있습니까? 통사적 합성어다는 것은 우리 문장 구조대로 어순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걸 말하는 거고,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은 우리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는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어떤 방식이 쉽겠어? 통사적 방식이 쉽겠어? 비통사적 방식이 쉽겠어? 그렇지. 우리 문장 구조대로 어근끼리 결합하는 것이 쉽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많아? 통사적 합성어가 많은 거야. 비통사적 합성어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 그렇지. 비통사 3개만 기억하면 돼. 그럼 그 외엔 다 뭐라는 거야? 통사. 그럼 이제 어순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이 어순이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수식어, 꾸미는 말이죠. 우리 지금 품사 쭉 봤잖아. 지금 수식언에 해당하는 게 2개 있었지. 관형사랑 부사. 이 수식어는 무조건 어디에 와? 꾸미는 말 앞에 오죠. 수식어와 이제 꾸밈을 받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수식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 3번째로 이제 용언이 2 이상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의 어순이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문장대로 결합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목적어 결합하고, 목적어, 서술어 결합하고, 혹은 주어, 서술어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당연히 용언 2이 각각이 이렇게 결합을, 이 순서대로 결합을 해주면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디서 봤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어디서 봤어? 체언에서 보지 않았어? 체언이 뭐였어? 문장에서 주성문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주어, 목적어, 서술어, 특히 여기 쉽게 설명할게요. 이 주어를 그냥 명사라고 치자. 그리고 이 용언을 그냥 동사라고 생각을 하자. 그럴 때 목적어 자리에도 뭐가 오겠어?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오죠. 그 다음에 우리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용언인데 그냥 우리 뭐라고 처리하자고? 동사. 그 다음에 꾸미는 거에는 2가지가 있지. 관형사랑 그리고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수식어 관형사일 경우에는 뭐가 와야 돼? 그렇죠. 명사가 와야 돼. 부사일 경우에는 동사가 와야겠지.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순서대로 결합하는 거를 보는데, 그래서 하나 보면 되죠. 여기 다 이름 붙였을까? 이렇게 결합하는 거 하나, 아니지. 여기다 표시했으니까 지금 주어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둘, 얘 셋,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넷, 다섯, 여섯. 크게 6가지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지금 요거를 설명을 할게요. 지금 첫 번째부터 봅니다. 첫 번째는 명사 더하기 명사로 되어 있네. 지금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것,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것,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명사 더하기 명사 형태가 되는 것. 이슬비.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보니까 얘는 두 번째 건 이거 됐네. 지금 사실은 주어랑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런데 지금 거기 그 명사랑 서술어 관계를 보면 주어, 목적어, 부서 더하기 서술어가 되어 있어. 지금 예를 들어준 단어 3개를 이거 문장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준 거 힘들다, 그 다음에 힘쓰다, 앞서다. 이거 문장 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힘들다는? 그렇지, 힘이 들다지. 그러니까 주어랑 서술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겠고, 힘쓰다의 경우는 힘을 쓰다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랑 서술의 결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서다 어떻게 되겠어? 앞에 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되겠냐? 조사 생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조사가 생략된 채로 이 결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힘이 들다, 그 다음에 힘을 쓰다, 앞에 서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여기에 하나 더해서 부사, 서술어까지 이제 예를 들어준 거죠. 근데 결국에는 명사 더하기 동사란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명사 더하기 동사. 그 다음 세 번째를 봅니다. 세 번째를 보면 관형사가 있네. 그래, 얘네. 관형사. 그런데 네 번째를 보니까 관형어가 나오네요. 이제 오늘 문장 성분까지 보면 조금 알겠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관형어 안에는 관형사가 들어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관형어라고 얘기한 것은 큰 범위라고 얘기했으니까 관형어가 이런 범위다 라고 하면 관형사가 이런 범위다 라고 하면 그 외에 뭐가 존재해? 관형사가 아니지만 관형어로 보는 놈이 존재하는 거지. 품사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장 성분은 문장 말 그대로 문장에서의 기능에 초점을 둔 거거든. 그래서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고 문장 성분은 뭐로 끝나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끝나는 거예요. 얘는 문장에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품사보다 더 쉬운 개념이거든. 그냥 문장 안에서 역할만 보면 되는 거라. 그래서 먼저 품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품사가 좀 까다로워. 단어 자체만 보는 거라서.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세워두면 이 문장 성분은 어렵지 않은 거거든. 지금 이 관형어 더하기 명사 형태로 보는 걸 보자. 거기에 관형어 더하기 명사 형태로 보면 큰 집을 예로 들어줬죠. 큰 집을 봅니다. 지금 요 큰 집은 큰 더하기 집인데 사실 이 큰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이야? 그렇지. 크다 더하기 집의 형태란 말이야. 그런데 보통 다는 어떤 때 써? 문장 끝에서 많이 쓰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 끝인 거, 만약 얘를 문장 형식을 본다면 이게 문장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장 가운데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바꿔서 마치 집을 꾸밀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다 대신에 뭐가 온 거죠? 다 대신에 지금 니은이 오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우린 얘를 기본형이라고 하잖아. 지금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알아듣겠어?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뭐 오랫동안 했다기보다 이게 앞에 나오는 내용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화요일에 오는 거죠. 일단 문학부터 좀 먼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볼게. 지금 이거 기본형 형태잖아. 우리 기본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기본형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기본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 확인하죠? 두 번째로? 그 어미와 어간을 구분하잖아. 기본형으로 바꾸는 거. 그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다라는 어미 대신에 어떤 어미가 온 거야?
니은이라는 어미가 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어 설명할 때 최소한 품사에서는 활용해서 뭐는 알아두자. 전성어미는 알아두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야. 생각나? 전성어미가 뭐냐면 성질을 바꿔주는 것.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로 바꿀 수 있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는 아니지만 관형사처럼 쓸 수 있는 관형형 어미 혹은 관형사형 어미. 부사는 아니지만 부사처럼 부사형 어미. 여기서 바로 그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크다를 사전에서 찾을 때 이 크다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어? 크에 있는 거잖아. 어간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간은 실질 형태소일 거고, 어미는 어떤 형태소였어? 형식 형태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거였단 말이지. 근데 사전은 우리가 크로만 찾지 않죠. 어떻게 해서 사전을 찾아야 돼? 크다라를 찾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용언이 단어로서 쓰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용언이 단어로 문장에서 단어로 쓰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 다 필요해. 어간과 어미 모두 필요하다고. 그냥 뜻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내가 지금 왜 이거를 길게 설명했느냐? 거기 지금 우리 관형어 더하기 명사 있죠? 거기에다가 별표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건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어간과 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거기다 써주세요. 관형어 명사 결합할 때 반드시 어미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다 대신에 니은이 와서 큰 집의 형태로 해서 한 단어가 이제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관형어입니다.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용언이에요. 부사는 주로 이제 용언을 꾸며주죠. 그리고 우리가 꾸민다는 얘기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 범위를 좁혀준다고 얘기를 했어.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준 잘생기다를 보면 그냥 그럭저럭 생길 수도 있고 평범하게 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범위를 어디로 좁힌 거야? 잘생긴 거 잘로 좁힌 거지. 그렇게 이제 잘이 바로 부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사 더하기 동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언 더하기 용언. 그래서 지금 이거 수식어까지 끝난 거죠?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사 더하기 용언에다가도 별표해 주세요. 우리 얘도 별표했죠? 얘도 별표. 그 다음에 요 용언 더하기 용언에도 별표를 해주세요. 용언이 둘 이상이 나열될 때 우리 먹다, 가다 이렇게 안 쓰잖아. 이거를 나열했을 때 어떻게 써? 문장에서 쓴다고 한다면 먹고 가자 혹은 먹고 간다 라고 쓰지. 그러면 다 대신에 또 뭐가 오게 돼? 고가 온 거지. 왜? 다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끝내기 때문에, 끝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어질 다른 어미, 마치 뭐처럼 큰 집에서 다 대신에 니은이 온 것처럼 뒤에 있는 용언과 이어질 이 연결 어미가 필요한 거라고. 됐어? 그럼 이제 뭘 보느냐? 비동사적 합성어를 보는데 제가 이 세 개에다가 별표를 쳤죠? 이 세 개가 바로 비동사적 합성어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우리 문장 형식에서 벗어났다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부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짝이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어떤 거를 또 묶어볼 수 있냐면 이걸로 해보자. 파란 요 얘랑 얘를 묶을 수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지금 이거 관형어야? 관형어. 이 둘의 공통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미가 필요해. 용어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제대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밑에 뭐 있냐면 어떤 거랑 연결해 주냐면 어간 더하기 명사, 어간 더하기 용언 있죠? 이 어간 더하기 명사는 뭐랑 연결해 주느냐? 관형어 더하기 명사랑 연결해 줍니다. 관형어 더하기 명사랑 어간 더하기 명사를 짝지어 주세요. 즉 뭐가 없다는 거야? 어미가 없다는 거야. 어미 없이 어간과 명사로. 무슨 말이냐면 거기 어간 더하기 명사에서 예를 봅니다. 덮밥을 볼게요. 덮밥은 보면 지금
얘는 덥다 더하기 밥의 형태인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장 구조에 맞추려면 저 큰 지처럼 다 대신에 뭐가 와야 돼? 니은이나 는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덮은 밥 혹은 덮는 밥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런 어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지. 그런데 단어는 그렇게 합성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문장 구조에서 벗어난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의 어간 더하기 용언. 거기 예를 들어준 거 봐봐. 오가다. 오가다는 뭐 더하기 뭐야? 오다가. 그렇지. 오다 더하기 가다야. 그런데 바로 우리가 문장 안에서 가운데서 쓸 수 없으니 어떻게 쓰는 것이 오며 가며 오며 가다 혹은 오고 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어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비통사적의 하나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야? 어미가 없다는 거야. 어미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 남은 사례가 뭐야? 남은 사례가 그렇지. 부사 더하기 명사가 되는 거지. 우리 부사의 주된 역할은 뭐야? 부사의 주된 역할은 용언을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사를 공부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부사 중에 일부 부사는 용언을 꾸미면서도 체언도 꾸미죠. 그래서 그 3개 정도는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였냐면 다만, 오직, 바로 얘네들은 부사인데 체언을 꾸미기도 한다. 그래서 체언수식 부사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근데 그건 좀 별개야. 부사는 용언을 꾸민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예를 들어준 것이 거기 부슬비가 있죠? 그럼 부슬이 부사라는 얘기인 거잖아.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원래 문장을 만들어 볼게.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부슬부슬의 역할을 생각을 해봐. 내리다라는 동사를 꾸미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는 무조건 다 부사야. 의성어와 의태어는 무조건 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 의성부사, 의태부사 이렇게 얘기했던 거 무조건 부사야. 그런데 뒤에 뭐가 이어졌어? 비라는 명사가 이어졌죠. 그래서 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태, 우리 문장 구조에 잘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얘도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설명을 쭉 들으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비통사적 합성어 3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사실 3개도 아니야. 2개만이지. 첫 번째, 어미 없이잖아. 무조건 어미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사와 명사의 결합관계냐. 이렇게 하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페이지부터 쭉 과제가 되는데 넘겨서 우리 객관식 문제를 보는데 이 객관식 문제에서의 정답들이 막 들쭉날쭉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어휘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제 우리 문학개념어는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설명할 거야. 그런데 요 문법의 과제는 문학개념어처럼 하나씩 설명하면 진도를 못 나가. 이거 다 설명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것도 전날에 우리가 일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드릴 테니 집에 가서 채점하시고 그래서 그 틀린 문제들을 한번 왜 그것이 답이 아니었는지 혹은 왜 답이 그것인지를 따져주세요. 그렇게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다가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거는 중요한 거고 이 내용은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설명으로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은 거에 준해서 질문을 하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문제하는 날. 야, 근데 내가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내 수업에 자부심이 있는 것이 2가지가 있거든. 물론 그것보다 더 많지만 내가 더 많이 얘기하면 또 저 새끼 또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까 그 과시적 태도를 보이면 어떤 거라고. 내가 뭐 어려운 말 쓰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속으로 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동안인데 앞으로 더 어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유경아 화해하자. 내가 만약에 유경이랑 친구였으면 발차기 나왔을 거야. 네가 미쳤냐 이렇게. 사실 지난주까지는 주먹질만 봤거든. 근데 오늘 발차기를 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발차기가 아니고 배운 발차기야. 솔직히 태권도 하셨죠? 합기도 하셨어요? 특공무술? 아니요. 가라데? 아니요. 뭐 했을까? 쿵푸. 그럼 없나 이제? 그럼 꼭 운동 한번 해보세요. 대학교 가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수도 있잖아. 무인의 기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 조상 중에 이제 장군, 장수, 혹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정유경 제일 유명한가? 농담이야.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정답. 첫 번째는 과제의 양입니다. 많은 걸로. 무슨 소리야? 그게 좋은데. 과제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적은 거야. 너네들이 이제 다른 데 국어학원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간 테스트예요. 시그니처지. 나의 시그니처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 만들 때마다 저 머리 쥐어뜯는다니까. 그러잖아. 쥐어뜯고 다시 심고. 이거 악순환이야 악순환. 씹는데 얼마나. 내 정력이 들어요. 내 정력이. 그래서 지금 이 과제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당연히 이렇게 공부해 본 적 없으니까 힘들고 잘 안 되고 짜증나고 욕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마음만 튼튼해지겠어? 정신력도 튼튼해집니다. 내가 이것도 참아왔는데 거기에다 뭐까지 실력까지 는다니까. 네, 그러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죠. 그리고 이제 문장 성분을 보는데 개념 봅니다. 개념부터.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 거기 문법적 기능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걸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품사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4개의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야? 가장 중요한 성분? 서술어죠. 그래서 용언이 중요했던 거 아니야. 왜? 용언의 기능이 뭐였어? 서술하는 기능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학이 됐든 그 다음에 비문학이 됐든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주술관계를 확인하는 거였잖아. 특히 이 서술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인물의 반응, 그 인물의 반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이제 좀 돌아봐봐. 집에 가서 과제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동안 주간 테스트 봤던 것도 보시면 인물의 반응은 다 서술어에서 나옵니다. 왜냐? 서술어가 움직임뿐 아니라 대상의 상태와 성질을 드러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술어. 그 다음 부속성분이야. 부속성분은 주로 조성분을 수식하는 성분으로서 부속인 거니까 따라다니는 거지. 없어도 돼.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써주세요. 관형어, 부사어. 끝으로 독립성분.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의 관련, 문법적 관계는 뭐로 형성이 되느냐? 서술어로 형성이 돼요. 일단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서술어의 행동을 하는 것 혹은 그 서술의 설명을 받는 뭐가 필요해? 주어가 필요해. 그러고 난 다음에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누가 먹는 거야? 김종이 먹다. 뭘 먹는 거야? 욕을 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끝내야겠네. 봐봐. 이 먹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있어야지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에서의 문법적 관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라? 서술어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웠네. 그 수식어와 피수식어.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수적인 거야. 수식어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독립성분이라는 얘기는 이런 서술어가 혹은 지금 꾸밈을 받는 말인 명사나 용언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독립성분은 다른 성분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 그래서 그 위치가 어때? 자유로워. 거기다가 써주세요. 위치가 자유롭다. 반면에 다른 성분의 위치가 일정하다는 거지. 서술어는 어디에 와? 맨 끝에 오고 주어는 대체적으로 맨 앞에 오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목적어와 부사어가 오게 되는 거고. 또한 꾸미는 말은 반드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야 되는 거. 이렇게 문법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일정한 위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성분을 보는데 제가 주성분 얘기할 때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주성분 중에서 먼저 뭐부터 설명하려고 해? 왜?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이기 때문에?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어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서술어 봅니다. 주어의 동작, 상태, 그 다음에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성분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다가 별표해주세요. 서술어의 자릿수 읽어볼게요. 서술어의 자릿수. 문장을 구성할 때 서술어에 따라 필요한 성분의 개수, 거기다 밑줄 칩니다. 근데 이 필요한 성분의 개수가 최소야. 최소한 이런 성분이 있어야, 이 정도 숫자가 있어야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온전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를 보니까 한자리 서술어라는 얘기는 서술어 말고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최소한. 그렇지. 주성분 중에 하나인 주어가 있으면 되겠다. 그럼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하나 더. 이렇게 되겠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두 개 더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개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거기 주성분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필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성분. 일단 모든 주성분은 필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서술어 빼고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무조건 필요한 거야. 걔네들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하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주성분 외에 더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 더가 뭐냐면 지금 두 자리 서술어를 봅니다. 두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에 제가 세 개의 예문을 들어줬죠? 한 자리 서술어부터 봐야겠네. 그래야 꼬맹이도 좋아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 꼬맹이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 다시 꼬맹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정말 그러다가 우리 부녀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방금 이제 아까 전에 위기의식을 좀 느꼈어. 지난번에 이번에 또 얘기했으니까 속을 얼마나 욕하겠어. 아니 그만 얘기해야죠. 이거 또 얘기할 뻔했네. 우리 관계 회복하기 위해선 더 이상 이제 우리 꼬맹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 보면 한 자리에서 선욱이 나오죠? 선욱이는 우리 엄마예요. 선욱이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자리 서술어에서 예를 들어준 거를 보면 이제 희재가 나오는데 이 희재는 저의 애제자예요. 제가 종부리듯이 부리는 저희 조교처럼 부려먹는 애제자입니다.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 그 두 자리 서술어를 보면 세 번째 예문을 볼게요. 세 번째 예문에다가 별표합니다. 지금 주어랑 서술어랑 빼면 뭐 남냐? 귀엽게가 남죠. 그럼 귀엽게의 문장 성분이 뭐야? 지금 역할 봐봐, 역할. 생기다의 범위를 지금 좁혀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귀엽게가 지금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야. 그런데 부사어는 아까 뭐였어?
부속 성분이었거든. 그러니까 부사어 중에 일부는 뭐로 활용된다? 필수 성분으로 쓰입니다. 지금 이 알파가 바로 부사어가 되는 거야. 봐봐, 거기 더 귀엽게를 빼봐. 희재가 생겼다.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생기다라는 그 서술어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필수 성분은 주성분보다 커요. 범위가. 그럴 때 뭐가 들어가는 거라? 부사어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는 이게 끝이야. 뭐만 신경 쓰면 돼? 부사어만 신경 쓰면 돼. 왜? 다시 기본적으로 모든 주성분 다 뭐라는 거야? 필수 성분이야.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막 그래. 그럼 걔네들 그냥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걔네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뭐만 신경 써? 부사어가. 부사어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이 부사어가 필수 성분인지 아닌지만 따져주시면 여러분들 서술의 자릿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방금 내가 귀엽게를 어떻게 했어? 빼봤잖아. 뺐을 때 의미가 온전히 전달이 되면 얘는 필수 부사어가 아닌 거야.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필수 부사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부사어를 뭐 하면 된다? 빼보면 된다. 뺐을 때 의미가 불완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주면 돼요. 그럼 세자리 서술어. 세자리 서술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목적어,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자리 서술어는 기억해 주세요. 하나밖에 없다. 목적어, 부사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서술어의 자릿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그 다음에 더 보면 우리 마지막 수업, 일요일 마지막 수업 맞죠? 우리 현우도 잘 수업 들어줬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과제 정리할게요. 주간과제물인데 지금 과제가 좀 많죠? 문학 개념화에서도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법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일단 주간 테스트를 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간과제물 5일치 중에서 어떤 것만 보통 한 3일치 정도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3일치 정도 풀어주시고 2일치는 안 해도 여러분들에게 뭐 A와 B를 부여하겠습니다. 왜 내가 검사해잖아. 그래서 너네 보면은 지금 주간 테스트 결과랑 과제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받지 않아? 그러니까 안 해도 내가 허락해주겠다고. A와 B를 주겠다고. 됐죠? 과제물 나눠드릴게요.